관을 사칭하고 여러 고을을 출입하여 어떤 수령은 모르고 접대한 자도 있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관군에 추격을 당한 와중에 임꺽정과 도적들이 고위 관리로 변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변장한 모습으로 고을의 수령을 감쪽같이 속이고 접대까지 받은 겁니다. 조선 조정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이 관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고위 관리 행세까지 하면서 임꺽정은 조선 조정의 뒤통수를 제대로 탁 치고 있는 거죠. 왜야? 자, 한편 이렇게 조선을 해치고 다니는 이 임꺽정을 보면서 조정의 권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다 정말 임꺽정이 한양까지 쳐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종은요, 임꺽정과 도적단을 상대로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명종은요, 한양 도성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관군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도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직업을 꼼꼼히 살피면서 경계를 강화합니다. 자, 그렇게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이어가던 중 딱 일주일 뒤인 1560년 10월 28일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빼앗은 재물을 실어다 한양에 두고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한양에 온 거네요? 임꺽정의 한양 진출을 막겠다며 쥐잡듯 도성을 뒤지고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꺽정이 철통 같은 방어를 뚫고 한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와. 한양만은 지키겠다면서 철두철미 감시하고 보안을 강화했던 조선 조정이 한순간에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지금 한양에 이미 소굴을 틀었대요. 자, 이 소식을 지금 명종과 권세가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유, 그 벌벌 떨면서 집안에 그 경비병을 더 둬야죠. 그렇죠. 한양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요, 관군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자, 그리고요, 샅샅이 뒤져 먼지 같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라 라고 하면서 지엄한 어명을 내립니다. 와우. 그렇게 촘촘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임꺽정에 대한 근심으로 속이 타들어가던 명종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 들립니다. 한양에서 관군이 드디어 누군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오. 이 남자의 이름은 서림. 서림. 바로 임꺽정의 오른팔. 임꺽정 도적단의 두뇌이자 임꺽정이 믿고 의지하는 인물, 바로 그 전략가였습니다. 와, 거의 뭐 오른팔 왼팔이겠네요. 그렇죠. 당시 한양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림을 조선 관군이 놀라운 눈썰미로 잡아낸 겁니다. 임꺽정이 어디에 있는지 실토하라. 임꺽정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사관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됩니다.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의 입 열렸을까요? 아니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네, 서림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요, 서림을 회유하기 위해 슬며시 은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수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상으로 벼슬까지 준다고 회유한 겁니다. 결국 수사관의 취조와 회유 끝에 서림이 임꺽정의 근거지와 정보를 들기 시작합니다. 임꺽정은 이미 한양을 빠져나가 황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림의 입에서 특급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26일 새 봉산군수 이흠례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오. 사실 이흠례는요, 임꺽정이 오랫동안 이를 바득바득 가로둔 원수였습니다. 이전부터 이 이흠례는요, 임꺽정의 도적단으로 수도 없이 잡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임꺽정의 소굴이 된 황해도의 봉산군수로 이흠례가 온다?
이걸 임꺽정이 듣게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이전에도 이 지방의 포도관을 죽인 적은 있지만 계획 범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왕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를 애초부터 살해할 음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이 임꺽정의 범죄, 이건 엄연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을 호위하던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 정수익을 임꺽정 토벌대 수장으로 앉히고요. 군대를 꾸려서 임꺽정 토벌을 명령합니다. 와. 조선 조정의 자존심을 걸고 범죄 소탕 작전에 나선 겁니다. 최정예 부대가 꾸려진 거네요. 그렇죠. 황해도 봉산에 임꺽정과 그 도적단을 뿌리 뽑기 위한 토벌군이 드디어 집결합니다. 5 고을에서 대대적으로 보낸 지원군까지 총 500여 명. 500이나 엄청난 거죠. 임꺽정 토벌군은요, 곧장 임꺽정의 근거지로 향합니다. 자, 뒤늦게 한양에서 온 토벌군이 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임꺽정과 6명의 도적들은요, 계곡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된 임꺽정. 관군들은 임꺽정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토벌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적이 밤에 60여 기를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 내려다보며 비오듯이 휙휙 활을 쏘았다. 임꺽정은요, 관군을 유인할 유인조를 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숨어있던 도적들이 합세해서 총 공세를 퍼붓는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겁니다. 결국 임꺽정은요, 토벌군을 이끌던 관리를 살해하고요, 500명이 넘는 토벌군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게다가 토벌군의 말까지 빼앗아 타고 요유히 도망칩니다. 임꺽정을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오로지 임꺽정 체포를 전담하는 새로운 관직을 만든 겁니다. 와, 되는 가정. 관직. 순경사. 순경사. 자, 이 순경사는요, 각 도에 군대를 지휘하고 책임지던 무려 종 2품 병마절도사 출신.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라고 하면요, 지금의 군대 사단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황해도와 강원도에 오직 임꺽정 체포를 위해 100여 명의 임꺽정 체포 전담반이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둑 잡기 위해서 특전사, UDT 등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파견된 거예요.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명종은 임꺽정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임꺽정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해야죠.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특수부대가 파견되고 24일 뒤 조선 조정의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보고서엔 어떤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 도적의 괴수 임꺽정을 잡았습니다. 임꺽정이 도둑질하며 활개를 친 지 무려 2년 만에 전해진 희소식이었습니다. 체포한 지 6일 만인 1561년 1월 3일 드디어 임꺽정이 한양에 끌려옵니다. 의검부에서는요, 임꺽정을 옥에 가둔 뒤 누군가를 급히 부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잡았던 그때 그 전략가.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직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이었겠죠. 그런데 임꺽정을 마주한 서림은 깜짝 놀라며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 꺽정이 아니고 꺽정의 형입니다. 황해도 순경사가 잡아온 인물의 정체는 임꺽정과 함께 도적으로 활동하던 임꺽정의 형 하도치였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순경사가 왕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가요? 처음부터 왕을 속일 생각은 없었겠죠. 네. 순경사들은요, 명종으로부터 임꺽정 체포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체포되지 않은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순경사들은요, 마치 이 사막에서 이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수상한 사람은 모두 잡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적으로 활동하던 임꺽정의 형 가도치를 잡게 된 거예요. 결국 순경사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긴 가도치는 내가 임꺽정이요 라면서 거짓 자백을 한 거죠. 자, 이 조선 최정예 요원들의 허탕지를 보면서 명종 어땠겠습니까? 너무 분했을 것 같아요. 혈압 올랐어요. 네. 명종은 호되게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큰 도적을 오래도록 잡지 못해 분하다. 특별히 조치하여 기필코 붙잡도록 하라. 조선 최고의 무신들이 가져온 성과가 기껏 이 정도? 명종은 엄청난 치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가짜 임꺽정 소동이 일어나고 8개월 뒤 1561년 9월 7일 또 한 번 조선 조정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잡았다. 의주 목사 이수철이 대적 임꺽정을 붙잡았다. 의주에서 지금 임꺽정을 체포했던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진짜 임꺽정일까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진짜 임꺽정을 잡았다는 확신을 준 물증이 있었던 겁니다. 아, 임꺽정의 공초를 보니 놀랍기 그지없다. 자, 지금도요, 범죄자를 잡으면 신문을 하고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쓰는 진술서 받잖아요. 네. 조선판 진술서를 공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관군에게 붙잡힌 이 남자의 진술서, 즉 공초에 임꺽정의 도적질에 가담한 사람의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물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주 뒤 1561년 9월 21일 드디어 체포된 임꺽정이 한양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전직 임꺽정의 오른팔이자 임꺽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누구? 서림. 서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꺽정의 얼굴을 마주한 서림. 뭐라고 했을까요? 임꺽정이 맞습니다. 임꺽정이 맞습니다. 잡았다. 맞아, 잡았다. 잡혀온 사람이 진짜 임꺽정이라는 겁니다. 수사하느라 드디어 임꺽정 잡았다면서 환희에 찹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임꺽정이 아니라 해주의 관군 윤희정이요. 그럼 서림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지, 임꺽정이 거짓말한 거지. 아니 그럼 바로 들킬 것 같은데. 아니, 임꺽정 그 관군 행세 엄청 막 하고 다니는 근데 이거 거잖아요. 바로 확인하면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명종은요, 이 사람의 말 믿지 않습니다. 이거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꺽정의 수작이라면서 더욱 호되게 신문하라 라고 명을 내리죠. 그런데 임꺽정이 신문을 담당하던 이 수사관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임꺽정의 진술서에 도적단원의 이름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들을 직접 불러와 대질해 보니 임꺽정의 아내라고 잡혀온 인물은 백발의 할머니였고, 임꺽정의 의붓자식과 사위라는 사람은 온몸이 불로 찢어지고 팔다리가 비틀려져 있었습니다. 고문에서 거짓 자백 받아낸 거 아니에요? 네, 모진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함을 느낀 수사관은요, 다시 서림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때 서림이 힘들게 꺼낸 말을 듣고 조사관은
깜짝 놀랍니다. 사실 저 사람은 임꺽정이 아닙니다. 서림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임꺽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왜 거짓말한 거죠? 왜요? 당시 서림은 임꺽정을 잡으려 혈안이 된 의주 목사와 관리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한 겁니다. 서림은 살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명종은요, 의주 목사를 파직시킵니다. 네, 이놈!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온 가짜 임꺽정 윤희정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고문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왕을 기만하고 가짜 진술서로 수사에 혼란을 줬다면서 명종이 윤희정에게 사형을 명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진술을 한 서림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사실 서림도 죽어야죠. 죽어야지. 근데 죽으면 안 되죠. 얼굴을 모르니까. 네, 어쨌든 계속 서림은 또 중요 역할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거짓말했지만 일단 살려줘. 일단 살려줍니다. 네, 서림에게 내려진 처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조정에서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서림밖에 없어요. 못 잡은 이유가 있네요. 자, 이 보세요. 지금 조선 조정에서 벌써 2번이나 가짜 임꺽정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 전체는요, 범죄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명종은 조정 관료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도적의 세력이 성하여 적국과 같다. 조선의 백성이었던 임꺽정의 도적단을 외적, 오랑캐처럼 조선을 침략하는 원수로 여기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순경사들의 활약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명종은 도적 임꺽정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조선의 이름난 무신 남치근이었습니다. 남치근은요, 지금의 서울시장과 같은 한성 판윤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제주와 호남에서 왜구를 여러 차례 소탕한 전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치근의 성품은 과연 어땠을까요? 남치근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품이 음험하고 잔혹하였다. 군민을 많이 죽였다. 남측은 무척이나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성미가 어찌나 흉흉했던지 심기에 거슬리면 아군이든 백성이든 무참하게 죽일 정도였습니다. 남측의 이름 3글자만 내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무신이었습니다. 이야. 조선의 저승사자 남치근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명종의 명을 받들어 임꺽정의 속을 황해도로 출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명종은요, 저승사자 남치근보다 먼저 황해도에 또 다른 인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서림. 서림은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게다가 배신자 서림이 임꺽정의 속을 황해도에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임꺽정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배신한 서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발로 서림을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명종은요, 임꺽정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핵심 수단이자 미끼로 서림을 황해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임무를 서림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 조선의 저승사자 남치근을 황해도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남치근과 서림이 함께 황해도를 수색한 지 어느새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덧 황해도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관군은 여전히 임꺽정을 소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꺽정 소굴의 중심 부월산을 샅샅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색 중이던 관군 앞에요,
한 무리의 백성이 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우린 임꺽정 도적단의 단원이요. 과연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들이 제 발로 나타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관군에게 항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투항한 도적들을 통해 고급 정보를 알아냅니다. 어떤 정보였겠습니까? 임꺽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아냅니다. 드디어 임꺽정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임꺽정을 잡아들일 일만 남은 상황. 관군들은요, 재빨리 도적들이 알려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임꺽정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진짜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우와. 자, 3년 동안 조선을 뒤집으며 활개를 친 도적단의 두목 임꺽정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임꺽정 어떻게 했을까요? 임꺽정은요, 재빨리 관군의 포위를 뚫고 산 아래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민가로 숨어듭니다. 우와. 관군은요, 날쌔게 도망가는 임꺽정을 쫓아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둑이야! 도둑이야! 무슨 일이냐? 임꺽정이가 나타났어! 임꺽정이가 나타났어! 자신의 집에 도적 임꺽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노인의 외침을 듣고 관군들은 불이 나게 노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안에서 한 관군이 허겁지겁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임꺽정이 벌써 달아났습니다. 이미 집을 수색했는데 임꺽정 도망갔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또다시 임꺽정을 놓친 겁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돌려 관군들이 마을을 빠져나가던 순간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임꺽정이다! 자, 그리고 관군들은 곧장 임꺽정으로 지목된 이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임꺽정이라고 지목된 자는 관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꺽정은 이미 도망가고 없다고 말했던 그 관군. 그 관군이 바로 진짜 임꺽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아니 어떻게 관군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임꺽정은 변장술의 달인이잖아요. 어딘가에서 관군의 옷을 훔친 임꺽정이 노인의 집에 숨어들어 관군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관군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꺽정을 단숨에 알아보고 임꺽정을 잡아든 인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림. 맞습니다. 우와. 서림. 한 건 했네요. 안 꺼냈어. 서림 때문에 정체가 들통난 임꺽정. 이번에도 임꺽정은 도망쳤을까요? 이제는 잡힌 거죠. 도망칠 틈도 없이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결국 관군에게 체포됩니다. 피를 흘리며 포순줄에 묶인 채 서림을 마주한 임꺽정. 임꺽정은 서림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서림 너 때문이다.
임꺽정은 자신을 배신한 서림을 향해 피를 토하듯 원망을 쏟아냅니다. 임꺽정은 체포되고 15일 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3년간 도적 임꺽정과 조선 조정이 벌인 범죄와의 전쟁은 이렇게 임꺽정의 죽음으로 막을 냈다.